한국사 채널 정사와 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논픽션 콘텐츠입니다. 일부 장면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실제 벌어진 충격 사건, 양반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남편마저 살해한 전대미문의 폐륜,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파헤칩니다. 조선 중종 14년 한양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터집니다. 한 양반가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급기야 자신의 남편까지 살해한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조정 대신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 사건. 실록에까지 기록된 이 전대미문의 폐륜 사건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조선 4대 부가의 어두운 민낯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500년 전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종 14년, 서기 1519년, 이 해는 조선 역사에서 기묘사화로 기억되는 해입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가 대거 숙청당한 피바람의 해였지요. 그러나 이 정치적 격변 못지않게 민간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어우루동 사건 이후 최대의 스캔들로 불린 강씨 폐륜 사건입니다. 사건의 무대는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 일대였습니다. 이곳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사대부 집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문의 어른은 박진사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큰 벼슬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넉넉한 전답과 수십 명의 노비를 거느린 지역 유지였습니다. 박진사에게는 늦둥이 외아들 박치문이 있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던 박치문은 40이 다 되어서야 겨우 혼처를 찾았습니다. 상대는 영남에서 올라온 강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강씨는 당시 26살로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완전한 노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가였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량이었습니다. 혼인은 사실상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사 쪽에서는 어떻게든 대를 이을 며느리가 필요했고 강씨 집안에서는 빚을 갚을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씨의 아버지는 딸을 팔다시피 시집 보내고 받은 예물로 노름빚을 청산했다고 전해집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씨는 용모가 출중하였으나 성정이 음험하고 교활하였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업신여겼다. 물론 이것은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이니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결혼이 처음부터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씨가 시집 온 뒤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남편 박치문은 유약한 성격에 학문에도 뜻이 없는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에 아직도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술이나 마시며 세월을 보내는 한량이었지요. 강씨는 이런 남편을 철저히 경멸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강씨는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어찌 100년 해로를 한단 말이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아버지 박진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구식 사대부의 전형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새벽부터 문안인사를 요구했고 하루 3끼 수라상을 직접 올리게 했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자란 강씨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급기야 시집 온 지 1년이 지날 무렵 강씨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15년 봄 강씨는 우연을 가장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무당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단순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각종 비방과 독약 제조에 능통한 인물로 이미 몇몇 사고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강씨는 월선에게 접근하여 은밀히 부탁을 합니다. 사람을 해치되 흔적이 남지 않는 약을 구할 수 있겠소? 월선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강씨가 건넨 금비녀와 은전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은밀히 유통되던 독약 중에 비상피슈왕이 있었습니다. 비소를 주성분으로 한 이 독약은 무색무취에 가까웠고 음식에 섞으면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월선은 강씨에게 비상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쓰면 안 돼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음식에 타면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오.
강 씨는 그해 여름부터 시아버지의 음식에 비상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 더위 탓이려니 했고 가을이 되어서는 환절기 몸살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증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었고 손발이 저리고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비소 중독 증상이었으나 당시 의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노환이 깊어 회복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의원의 진단에 박치문은 눈물을 흘렸고 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중종 16년 정월 박진사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2, 모두가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자 강 씨는 드디어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노비들을 함부로 부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 박치문이었습니다. 평소 무능하고 유약하기만 하던 박치문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 했고 강 씨의 횡포를 막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요. 가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들지 마시오. 강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박치문은 여전히 무능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감히 자신을 막으려 든다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치문이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상한 점이 있었소. 왜 하필 당신이 올린 음식을 드신 후에만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이오. 강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탈로 날 터였습니다. 강 씨는 다시 월선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을 더 해치워야 하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까지 해치우면 의심을 피할 수 없소. 그건 불가능하오. 그러나 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나와 함께 죽을 것이오. 협박을 받은 월선은 결국 새로운 계획을 짜냈습니다. 독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박치문을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종 16년 늦봄, 강 씨는 놀라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 박치문을 꿰어 멀리 사냥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박치문은 의아해했으나 강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다정하게 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소? 시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둘이서 잘 살아보자구려. 박치문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광주 인근 산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강 씨는 미리 월선의 소개로 알게 된 2명의 건달을 고용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산적으로 위장하여 박치문을 습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냥 둘째 날, 박치문은 멧돼지를 쫓다가 동행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에서 2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살려주시오. 나는 광주 박진사의 아들이오. 돈이 필요하면 주겠소. 그러나 사내들은 아무 말 없이 박치문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치문은 처절하게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17군데나 칼에 찔린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내들은 범행 후 박치문이 지니고 있던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수색대를 보냈고 이튿날 박치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적에게 화를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관아의 판단이었습니다. 강 씨는 통곡하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완전 범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뜻밖의 곳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치문을 살해한 2건달 중 1명이 술집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술에 취한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우리가 광주 양반을 해치운 건 알지? 그 돈으로 한동안 놀고 먹을 수 있겠어. 불행히도 이 말을 옆자리에 있던 포교가 들었습니다. 포교는 즉시 이들을 체포했고 신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를 고용한 것은 그 양반의 아내였습니다. 월선이라는 무당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관아는 즉시 월선을 체포했습니다. 월선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곤장 10대를 맞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강 씨가 시킨 일입니다. 그녀가 시아버지도 독살했습니다. 이 자백은 조선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남편까지 살해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폐륜 중의 폐륜이었습니다. 강 씨는 즉시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월선의 모함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비상을 구입한 기록, 건달들에게 건넨 금품의 출처, 그리고 무엇보다 월선의 상세한 증언. 결국 강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소. 시아버지도 내가 죽였고 남편도 내가 죽였소.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강 씨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삶을 알기나 하오? 원치 않는 혼인의 판례와 종년처럼 불임을 당했소. 남편은 무능한 주정뱅이요. 시아버지는 나를 노비보다 못하게 대했소.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요. 이 진술은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선 사회는 강 씨의 항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지 폐륜의 변명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종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크게 진노했습니다. 인륜을 어긴 자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 천하에 이런 악독한 여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강 씨에게는 능지처참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공범인 월선과 두 건달 역시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중종 16년 가을, 강 씨는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녀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폐륜아, 지옥에 떨어져라. 강 씨는 끝까지 눈을 부릅뜬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이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이를 교훈 삼아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혼인 시 양가의 신원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독약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덕목을 강조하는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조선 후기까지도 야사와 민담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강 씨를 악녀라 욕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를 불쌍한 희생자라 동정했습니다. 박 씨 집안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대가 끊겼을 뿐 아니라 폐륜의 집안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강 씨 사건은 단순한 폐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역사 공부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사와 야사 감사합니다.